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살면서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동안 우정이라는 단어 앞에서 수없이 멈춰서곤 했던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마치 우정이 세상의 전부인 양 살아왔지만 돌이켜보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그 감정으로부터 비롯된 상처가 유독 깊고 아렸으니까요. 제게는 중학교 시절부터 함께해온 두 친구, 현주와 수빈이가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우리가 가까워졌는지 또렷이 기억나진 않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삼총사라 불렀고 실제로 그 별명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늘 한몸처럼 붙어 다녔어요. 누군가는 셋이 모이면 필연적으로 틈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달랐습니다. 서로를 향한 배려가 자연스러웠고 그 덕에 큰 마찰 없이 지냈으니까요. 우리가 스스로를 운명이라는 거창한 단어로 엮어 부를 수 있었던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다시 대학교까지 놀랍게도 세 사람 모두 같은 학교에 진학했거든요. 물론 우리가 사는 지역의 거점 국립대였으니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대학, 똑같은 과에 나란히 합격했을 때 그건 분명 우연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독한 입시라는 관문을 통과한 뒤 우리의 우정은 한층 더 단단해졌어요.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냈고 서로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사이 각자에게 연인이 생기는 날도 있었지만 워낙 오래 함께 온 사이였기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가 생기면 자연스레 시간을 조율하며 나름의 균형을 유지했으니까요. 그러던 우리 사이에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예상치 못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던 해 현주와 수빈이는 나란히 공기업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떨어지고 말았어요. 학점도 비슷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자부했지만 무엇이 부족했던 것인지 저만 홀로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탈락이란 단어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에 그때 받았던 충격은 감히 말로 형용하기 어려웠어요. 한동안 방 안에 치과하며 바깥 세상과 담을 쌓을 정도였으니까요.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주라도 걸린 듯 그 뒤로 면접을 보는 족족 고배를 마셨어요.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렇게 연이은 실패가 저를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수빈이가 우리 집 근처까지 찾아왔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랜만에 밖으로 나선 저를 마주한 수빈이의 얼굴에 걱정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너 밥도 잘 안 먹고 있구나? 수빈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고 제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어요. 자꾸 떨어지는 이유를 모르니까 답답해서 밥도 안 넘어가. 수빈이가 잠시 무언가를 떠올리듯 시선을 먼 곳에 두더니 이내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민영아,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우리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는데 힘든 것도 잠깐이고 이 또한 지나가니까 괜찮아였어. 근데 할머니 말씀처럼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게 되긴 하더라고. 너도 지금 많이 힘들겠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정말로 다 괜찮아질 거야. 너도 알다시피 나 진짜 열심히 살았잖아. 근데 왜 이러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빈이가 제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어요. 운이 8할이라는 말도 있잖아. 운이 조금 안 좋았던 것 뿐이니까 이겨내야 해. 그럼 반드시 좋은 날 올 거야. 입맛 없더라도 밥 꼭 챙겨 먹어. 그리고 너무 답답하면 우리 언니랑 갔다 온 사주 봐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상담 받아볼까? 사주? 예상치 못한 제안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냥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 지금 너가 많이 답답한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가서 상담받으면서 스트레스나 풀고 오자는 말이지. 너 사주 보러 자주 다닌 거야? 나는 언니 따라서 한 번인가 가본 적이 있긴 해. 근데 그때 사주 보는 분이 바로 취업될 거라고 했거든. 진짜? 저도 모르게 눈이 커졌습니다. 그냥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취업을 하긴 했으니까 그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래. 근데 너무 맹신하고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바람 쐰다는 생각으로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 그동안 숨통이 막힐 듯 답답하던 차에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었어요. 수빈이의 제안은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았으니까요. 수빈이 말대로 잠시나마 환기를 시킨다는 마음으로 사주를 보러 갔습니다. 사주를 봐주던 분이 한참 동안 제 사주를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입을 열었어요. 아주 좋은 사주야. 근데 한동안 어려운 일이 많을 거야. 한동안이라면 언제까지요? 조급한 마음에 묻자 그분이 담담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어요. 사주가 좋건 그렇지 않건 살다 보면 다들 위기를 겪기 마련이거든. 그 위기가 찾아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취업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취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눈이 높아서 좋은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 눈을 조금 낮춰보도록 해. 근데 사주상으로 볼 때 자기는 공무원 시험 보면 한 번에 붙을 사주네. 공무원 시험이요? 저는 공무원은 딱 질색인데요.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며 대답하자 그분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건데 사주로는 공무원 사주가 딱이라고 나와. 공무원 되면 탄탄대로가 될 거니까 한번 생각은 해봐. 아직 한참 젊은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 공무원 싫으면 우선 작은 회사라도 들어가서 지내보던지 해. 암튼 조금만 참으면 힘든 날은 금방 지나갈 거니까 잘 참고 있어. 보니까 결혼도 아주 잘하겠네. 사람 인생에 있어 결혼이 제일 중요한데 남편도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인복이 아주 많은 사주야. 사주가의 말을 온전히 믿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최악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기에 무겁기만 하던 가슴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어요. 밖으로 나와 수빈이와 나란히 걷다가 카페에 들어갔는데요. 문득 한 가지 의문이 스쳤습니다. 근데 내가 기분이 안 좋아 보여서 좋은 얘기만 해준 거 아닐까? 그건 절대 아닐 거야. 내가 보증할 수 있어. 수빈이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고 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자신감으로 보증까지 한다는 말이야? 수빈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살짝 미안한 기색을 띠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언니랑 왔던 게 아니라 현지랑 같이 왔었어. 뭐? 현지랑?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자 수빈이가 민망한 듯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었어요. 너한테도 연락하고 싶었는데 너무 힘들어해서 차마 연락 못하고 우리끼리 다녀왔어.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아니야. 내가 내내 우울 모드로 있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일부러 담담하게 대답했는데요. 수빈이가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암튼 그날 현지랑 같이 사주 봤거든. 근데 저분이 나한테는 별말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게 될 사주라고 했는데 현지한테는 조금 이상한 말을 했거든. 이상한 말이라니? 그게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엄청 고생할 사주라고 했어. 사실 현지 만나는 사람이 있거든. 정말? 속으로 적잖이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고 수빈이가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어요. 현지가 얼굴도 예쁘고 하니까 입사하자마자 회사 선배가 대기업 다니는 사람을 소개해줬다나 봐. 연봉도 어마어마하고 그렇다나 봐. 남자친구가 서울 살아서 장거리 연애하고 있나 본데 이미 서울에 집도 하나 있고 그렇다고 엄청 들떠있더라고. 그러면서 저분한테 그 남자 사주까지 봤거든? 벌써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야? 보니까 금방이라도 결혼할 생각인 것 같더라고. 사실 현진의 부모님 사이가 엄청 안 좋았잖아. 그러다 보니 결혼해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 그럼 결혼하면 주말부부 할 생각인가? 들어보니 남자친구가 주말부부는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회사 그만두라고 했더나 봐.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그만둔다고? 발령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남자친구가 그냥 집에서 육아하고 살림하길 바라나 봐. 근데 현지도 회사 다니기 싫은 것 같아. 원래부터 꿈이 현모양처였다고 하면서 오히려 아주 좋아하더라고. 문제는 사주 봐주던 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랑 결혼하게 되면 엄청 고생하고 살 거라고 잘 생각해보라고 했어. 그러면서 회사도 절대 그만두면 안 된다고 당부하더라고. 수빈이가 앞에 놓인 아이스 커피를 벌컥벌컥 들이키더니 얼음이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다시 입을 뗐어요. 근데 현지가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 그냥 다 사기꾼이라고 말이야. 암튼 모든 사람한테 좋은 말만 해주는 분은 아니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기다려봐. 저분 말처럼 곧쟁하고 해뜰 날이 올지 누가 알겠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근데 현지한테도 신중하라고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근데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 사주가 전부 맞는 건 아니니까 현지 말처럼 틀릴 수도 있잖아. 현지 인생이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뭐. 그날 카페 안에는 늦은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스며들었고 우리 사이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까지 수빈이와 오랫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신이라고 치부해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날 이후 답답하게 조여오던 제 마음 한구석에 작은 틈이 생긴 듯 했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희미하지만 분명한 평온이었으니까요. 그 이후 저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마냥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을 순 없었으니까요. 비록 처음 꿈꿨던 곳은 아니었지만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 한켠이 조금은 단단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첫 월급을 받던 날 통장에 찍힌 숫자를 한참이나 들여다봤습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온전히 제 힘으로 벌어들인 돈이라는 사실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뿌듯함이 뭉클하게 차올랐어요.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나 첫 월급 탔으니까 오늘은 내가 밥 살게. 제가 의기양양하게 선언하듯 말하자 수빈이가 두 눈을 반짝이며 환호했어요. 진짜? 그럼 나 오늘 맛있는 거 먹는다. 당연하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시켜. 수빈이가 신이 나서 메뉴판을 이리저리 넘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줄곧 묵묵히 앉아있던 현지가 불쑥 입을 열었는데요. 그 한마디가 훈훈하던 분위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중소기업이라 월급도 적을 텐데 그냥 내가 낼게. 아니야, 내가 살게. 제가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러나 현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기막힌 말을 꺼냈거든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새겨들어. 이런 경우에는 자격지심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던데 우리 사이에 그럴 필요 뭐가 있겠어. 그냥 내가 살 테니까 앞으로 넌 밥 산다 만다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마.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서 적금이나 할 수 있겠냐?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해도 분명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했던가요. 그 선을 훌쩍 넘어버린 현지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목 언저리가 바짝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어요. 그 순간 수빈이가 급히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현지야,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현지가 태연하게 대받아쳤지만 수빈이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어요. 민영이가 첫 월급 타서 밥 산다고 하면 그냥 기분 좋게 먹으면 되잖아. 근데 월급을 쥐꼬리만큼 받는다 그런 말을 뭐하러 하냐고. 내가 없는 사실을 말한 것도 아니잖아. 먼저 취업한 선배로서 조언한 거니까 잘 새겨들어. 선배라는 그 단어가 귓가에 낯설게 맴돌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같은 학교, 같은 교실, 같은 자리에서 함께 해왔기에 서열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중소기업에 발을 들여놓은 그 순간부터 현지는 자신이 저보다 한 단계 위에 서 있다고 여기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이미 무언가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숨겨왔던 현지의 본심이 드러난 것인지 아니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며
그녀 자신도 모르게 변해버린 것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우리 사이에 드리워진 균열이 그날 이후로 점점 더 깊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고 해야 할까요? 얼마 뒤 현지는 만나던 사람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이란 사람은 이름만 대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현지는 그 사실을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훈장처럼 여기는 듯 했어요. 만날 때마다 남편의 연봉이 얼마인지, 최근에 어떤 차로 바꿨는지, 아파트 인테리어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였다는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친한 친구가 어렵게 사는 것보다 잘 사는 편이 훨씬 낫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현지가 자랑을 늘어놓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여줬고 적당한 추임새를 넣어주곤 했으니까요. 그렇게 현지는 남부럽지 않은 결혼 생활을 이어갔고, 수빈이는 공기업에서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며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엄마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민영아, 공무원 시험 보는 게 어떨까? 갑자기 공무원 시험을? 엄마 친구 중에 교사 생활을 꽤 오래 한 친구가 있다고 했잖아. 난 그 친구가 참 부럽더라. 보니까 여자든 남자든 회사를 오래 다닐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더라고. 아직 젊은데 도전해 볼 만하지 않겠어? 잠시 멍하니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참 신기하네. 신기하다니? 뭐가 신기해? 아니, 전에 수빈이랑 사주 보러 갔을 때 그 사주 봐주는 분이 나보고 공무원 시험 보면 한 번에 합격할 거라고 했거든. 근데 엄마가 공무원 얘기 꺼내서 깜짝 놀랐어. 엄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진짜 그렇게 말했어? 어, 공무원이 나한테 맞다고 하긴 했어. 그거 참 신기하네. 이렇게 된 김에 공무원 시험 봐보자. 그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자신 없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엄마가 다정하게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말했어요. 예전부터 성실하면 김민영이었잖아. 그러니 분명히 해낼 거야. 엄마 아빠가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도전해보자. 엄마의 따스한 격려가 흔들리던 마음에 닻을 내려주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저는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수빈이를 만나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때 그 사주 보는 분 말이 맞나 봐. 그게 무슨 소리야? 수빈이가 고개를 갸웃거렸고 살짝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공무원 시험 준비해보기로 했어. 진짜? 잘됐다. 수빈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기에 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뭐야, 너도 찬성이라는 거야? 학교 다닐 때 네가 공부를 못했던 것도 아니고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 난 무조건 찬성이지. 아무튼 우리 정수빈 씨는 나의 든든한 후원자 같다니까. 내가 후원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해. 정신적인 후원자 같다는 소리야.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항상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수빈이가 쑥스러운 듯 배시시 웃었고 저도 따라 미소를 머금으며 입을 뗐습니다. 왠지 수빈이 너가 말해주면 다 잘 될 것 같거든. 그래서 말인데 아무래도 9급 시험을 준비하는 게 낫겠지? 글쎄, 내 생각에는 7급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7급은 엄청 어렵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눈으로 수빈이를 바라봤지만 수빈이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너 예전부터 암기 하나는 기가 막혔잖아. 내가 볼 때 7급 시험도 가능할 거야. 거기다 지금도 토익 시험 거의 만점에 가까운데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 무조건 7급 시험 준비해. 내가 장담하는데 넌 무조건 합격할 거야. 알았어. 내가 꼭 합격해서 완전 비싼 밥 살게. 딱 기다리고 있을게. 그 이후로 저는 인강을 들으며 하루 종일 공부에만 매진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오로지 책과 강의만이 있는 세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라는 각오로 임했기에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수빈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민영아, 너 이번 주에 생일이잖아. 아, 그렇네. 바빠서 잊고 있었어. 달력을 확인하다 대답했어요. 진짜 공부 열심히 하나 보네. 딱 보니까 내 예상대로 한 번에 붙겠다. 그건 그렇고 너 생일이라고 현지가 내려온다고 하더라고. 현지가? 깜짝 놀라 물었는데요. 그 무렵 현지는 결혼 후 서울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레 서먹해졌고 만남도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생일을 챙기겠다니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요. 현지가 내 생일을 챙긴다는 것 자체가 놀랍네. 그러게 말이야. 나도 조금 아이러니하긴 한데 그래도 민영이 네 생일 기억하고 챙긴다는 게 기특하잖아. 그동안 말실수했던 거 사과할 수도 있고 말이야. 난 우리가 예전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거든. 암튼 주말에 잠깐 만나서 생일 파티 해주고 싶은데 두세 시간 정도만 시간 낼 수 있을까?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장소는 내 자취방에서 하기로 하자. 알았어. 나는 뭐 준비해 갈까? 넌 주인공인데 그냥 와도 돼. 파티 준비는 내가 다 할게. 그래도 오랜만에 삼총사가 만나서 놀 생각하니까 기분 좋다. 수빈이의 들뜬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 설렘이 고스란히 제게도 전해져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잠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는데요. 예전 그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희미하지만 간절한 바람이 가슴 한편에서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지는 제 간절한 바람을 여지없이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빈이의 자취방에 모여 케이크에 꽂힌 초를 끄고 달콤한 생크림을 한 입 떠먹던 순간이었어요. 들뜬 표정으로 분위기를 이끌던 수빈이와는 사뭇 다르게 현지가 느닷없이 기막힌 말을 꺼냈습니다. 민영아, 괜히 헛된 꿈 꾸지 말고 그냥 구급으로 해. 포크를 든 손을 멈춘 채 삼키지 못한 케이크가 목에 걸린 듯 했어요. 그 순간 수빈이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넌 꼭 그런 식으로 말해야 속이 시원하냐? 네가 민영이 보호자도 아니고 중간에서 왜 그렇게 버럭하는 거야? 현지가 퉁명스럽게 받아쳤지만 수빈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보호자가 아니야? 같이 한 세월이 얼만데 보호자나 마찬가지지. 난 네가 먼저 민영이 생일 챙겨주자고 하길래 그동안 했던 말들 사과하고 다시 예전처럼 지내게 될 줄 알았는데 너 진짜 너무 못됐다. 우리가 하루 이틀 친구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 말해야 하는 거야? 적어도 우리만큼은 민영이를 응원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 수빈이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진심 어린 호소에 어느새 제 눈가도 금세 촉촉해졌습니다. 그제야 현지의 얼굴에 당혹함이 스쳤고 서둘러 사과의 말을 꺼냈어요. 아니, 난 민영이가 걱정돼서 그런 거야. 기분 나빴다면 정말 미안해. 수빈이가 고개를 떨구며 나직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다가 잘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보면 되는 거잖아. 예전부터 우리 셋 그렇게 우정을 쌓아왔잖아. 난 그 마음이 평생토록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가족 말고 온전히 우리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적어도 우리는 서로 헐뜯고 시기하지 말자. 그러기엔 우리가 함께 온 시간이 너무 안타깝잖아. 우리는 평생 서로 챙겨주고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자. 제발 부탁할게. 결국 수빈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말았어요. 저 또한 수빈이와 똑같은 마음이었기에 참으려 했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마주한 현지도 비로소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우리는 그동안 쌓여왔던 서운함을 깨끗이 씻어내기로 약속했어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오랜 시간 마음고생을 했던 탓인지 합격 통보를 받던 순간에는 세상 모든 것을 품에 안은 듯 그저 벅차고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오랜만에 현지 수빈이와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눴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전의 삼총사로 돌아간 것만 같았어요. 그 뒤로도 시간은 쉼없이 흘러갔습니다. 수빈이는 같은 직장 선배와 결혼식을 올렸고 현지는 아이를 낳아 돌잔치까지 했어요. 친구들의 중요한 순간마다 곁에서 함께하며 행복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 또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꿈결처럼 아름다운 하루하루가 이어졌고 마침내 결혼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건네던 날 현지의 본성 자체에 어쩌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녀가 또다시 낯선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청첩장을 받아든 현지가 대뜸 물었습니다. 행정고시 출신이라 결혼식장에 하객 많겠네? 그럴 것 같다고 하긴 했는데 행정고시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성격이 좋아서 원래 친구도 많고 그런가 봐. 근데 너도 공무원이고 예비 신랑도 공무원이면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힘들 것도 없을 것 같아. 건우 씨가 성실해서 이곳에 아파트 하나 사놨더라고. 여기는 서울도 아닌데 그것도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지. 다만 공무원 월급이 얼마 안 되는 것 같길래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둘이 같이 벌면 크게 힘들 것도 없을 것 같아. 그냥 우리 남편처럼 글로벌 대기업 다니는 사람 만나지 그랬어. 난 지금도 행복해. 제가 웃으며 가볍게 넘기자 현지가 다시 캐물었어요. 그럼 예비시댁은 어때? 예비시댁도 이 지역 분들인데 오랫동안 농사 짓고 계시더라고. 농사꾼이라고? 현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몇 번 만나 뵀는데 엄청 좋은 분들이야. 농사 짓는 분들 보면 제사도 많고 그러던데 제사도 있겠네? 건우 씨가 장남이고 제사도 있더라고. 뭐? 장남이야? 현지가 화들짝 놀라 외쳤습니다. 그 순간 수빈이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끼어들었어요. 요즘에 외동인 사람도 많던데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그래. 보나마나 제사 때문에 사달이 날까봐 그렇지. 우리 언니가 장남인 형부랑 결혼했다가 지금 쌩고생하고 있잖아. 매년 어찌나 전을 붙였는지 우리 언니는 전이라고 하면 질색팔색 한다니까. 그러니 제사 지내는 집 남자랑 절대 결혼하면 안 돼. 우리 시댁은 제사도 없고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니까. 현지가 열을 올리며 쏟아냈고 수빈이가 차분하게 받아쳤어요. 다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시댁도 제사 지내는데 크게 문제될 거 없는 걸 뭐. 그거야 넌 맏며느리가 아니니까 그렇지. 현지가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수빈이는 여전히 나직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대꾸했어요. 우리 형님은 제사 참석 안 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 둘 다 맞벌이 하다 보니 시어머님이 바쁘면 굳이 참석하지 말라고 하시거든. 그건 니네 시어머니가 특이한 거지. 대부분 맏며느리들은 제사 때나 명절 때 내내 전 부치고 음식해야 한다니까. 그래도 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건우 씨가 잘 도와줄 거야. 부드럽게 웃으며 대꾸하자 현지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의미심장한 말을 흘렸어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결혼해봐라. 완전 달라지지. 바로 그때 수빈이가 무심한 듯 툭 던진 한마디가 현지의 전곡을 찔렀다고 해야 할까요? 왜? 니네 남편은 완전 달라졌나 봐. 아니거든. 우리 남편 완전 좋거든. 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현지가 애써 아닌 척했지만 그 안에 담긴 동요를 숨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현지는 내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어색하게 앉아있다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뒷모습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지만 그저 묵묵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 뒤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과 도련님 모두 마음씨가 고운 분들이라 서로를 배려하며 평온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어요. 수빈이가 말했던 것처럼 제사에 참석하라거나 강요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바쁘면 내려오지 말라는 말씀만 건네실 뿐이었습니다. 물론 일이 겹쳐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날도 있었지만
시간이 허락될 때면 기꺼이 시댁을 찾았어요. 다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 그 시간이 진심으로 즐겁기만 했습니다. 제사 음식도 거창하게 차리는 편이 아니었어요. 가족이 둘러앉아 먹을 만큼만 정성스레 준비했고 다 함께 맛있게 나눠 먹으며 웃고 떠드는 것이 우리 가족의 방식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오랜 벗들에게 직접 알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수빈이 혼자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현지는 아직 안 온 거야? 현지는 오늘 못 나온대. 왜? 어디 아프대? 그게 참나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오네. 수빈이가 갑자기 픽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영문을 몰라 눈만 껌뻑이다 물었어요. 왜? 무슨 일인데 그래? 너 현지 얘기 전혀 못 들었지? 현지 얘기라니? 오늘 갑자기 현지한테 전화가 왔는데 기막힌 소리를 하더라고. 현지가 뭐라고 했는데 그래?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예전 일들이 떠올라서 웃음이 나네. 현지가 전에 너한테 평생 전 부치면서 고생할 거라고 비웃었잖아. 그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는 걸 뭐. 그때는 나도 그랬거든. 근데 아까 들어보니 현지 남편이 회사에서 사고를 치고 그만둔 모양이야. 뭐? 회사를 그만뒀다고? 수빈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오, 그냥 넘길 만한 그런 일이 아니었나 봐. 꽤 큰 사고라 책임지고 그만둔 모양이야. 그게 벌써 몇 달 전 일이라고 하더라니까? 진짜? 근데 문제는 회사 그만두고 주식 전업 투자자 한다고 돈도 엄청 날렸대. 그래서 현진의 시어머니가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선 모양이야. 현진의 시어머니가 나서다니. 수빈이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현진의 시어머니의 과거를 현지도 처음 들은 모양인데 알고 봤더니 현진의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전을 붙여서 팔았던 모양이야. 전을 붙여서 팔다니? 말 그대로야. 김치전, 깻잎전 그런 전들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번 모양이야. TV에도 나온 적이 있었대. 근데 먹고 살만 하니까 다 접었다는데 현지 남편이 돈도 많이 날려먹고 그러다 보니까 고향 내려가서 다시 전을 붙이자고 한 모양이야. 벌써 이사까지 하고 하루 종일 전만 붙인다고 하더라고. 우리한테는 차마 말도 못 꺼냈다고 하는 거 있지. 진짜? 그렇다니까. 진짜 하루 종일 전만 붙여서 허리가 끊어질 정도래. 그러면서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하더라. 나한테 미안하다니? 예전에 너한테 평생 전 붙여야 한다고 했던 말 때문에 자기가 벌 받는 것 같다고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더라고. 진짜 황당하다. 잠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빈이가 씁쓸한 웃음을 흘리며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나 봐. 진짜로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더라. 암튼 시간 날 때 한번 놀러 오래. 많이 외롭고 그런 모양이야. 수빈이의 말을 듣는 내내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지가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될 줄은 정말이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얼마 뒤 수빈이와 함께 현진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시장 한켠에 자리 잡은 작은 가게 안은 기름 냄새와 연기가 자욱하게 퍼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연기 사이로 보인 현지의 얼굴은 차마 제대로 마주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새 얼마나 고된 시간을 보냈는지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늘 예쁘게 화장하고 산뜻하게 차려입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정반대의 모습이었으니까요. 기름기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쉴 새 없이 전을 뒤집는 그 손이 왠지 모르게 애처로워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빈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에 그 사주가 말이 전부 맞았네. 그때 당시 현지가 남편이랑 결혼하면 엄청 고생할 거라고 했잖아. 가서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다. 그래도 대기업 다니다가 식당 일 하기 힘들 텐데 열심히 사니까 다행이지 뭐.
애써 긍정적으로 말했으나 수빈이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렇지도 않은가 봐. 대박에 미련을 못 버려서 또다시 주식하다가 또 말아먹은 모양이더라고. 사주라는 게 전부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큰 줄기는 맞는 것 같아. 안 그래? 수빈이의 말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후로 현지와는 더욱 멀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정말 오랜만에 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어요. 얼마만인지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시간이 흘러 있었으니까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영아, 잘 지내지? 오래전과 똑같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사뭇 달랐어요. 예전에 자신만만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딘가 지쳐있는 사람 특유의 축 처진 어조가 느껴졌습니다. 난 잘 지내고 있어. 너도 잘 지내지? 난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있지 뭐. 요즘은 그동안 내가 했던 말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어. 그래서 너한테 전화했어. 괜찮아. 난 예전 일 다 잊었으니까 신경 쓰지 마.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현지의 숨소리가 가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 사이가 너무 안 좋았잖아. 그러다 보니 화목한 너네 집이 부러워서 나도 모르게 너한테 못되게 굴었던 것 같아. 고등학교 때 밥 먹으러 갔던 식당에서 너네 부모님 뵌 적 있잖아. 그날 너네 부모님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부럽고 그랬어. 그날 우리 아빠가 계산해 주신 거 말하는 거야? 희미한 기억을 떠올리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날 너네 부모님이 하셨던 말 기억 안 나지? 글쎄, 난 기억 안 나는데.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식사하던 중에 너네 아버지가 국물을 흘리니까 어머니가 닦아주시면서 그러셨어. 당신은 나 없으면 어떻게 살래? 그랬더니 너네 아버지가 엄청 큰 목소리로 당신이 없는데 내가 왜 살아? 그러셨잖아. 그때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워서 너한테 심통부렸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현지의 말에 까맣게 잊고 있던 그날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국물을 흘린 아빠의 턱을 냅킨으로 닦아주던 엄마, 그리고 거침없이 내뱉으셨던 아빠의 대답. 그 말을 듣고 음식을 세팅해주던 식당 사장님이 엄마야라며 감탄사를 터뜨렸던 것까지 아련하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사랑을 표현하는 부모님 사이에서 자란 제가 현지 입장에서는 많이 부러웠던 것 같았어요. 당연하게 누려왔던 평범한 행복이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갈망해도 닿을 수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에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머릿속이 이런저런 생각으로 복잡해지면서 가슴 한편이 먹먹하게 저며왔으니까요. 순간 원망보다 안타까움이 더 크게 밀려들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현지의 마음을 헤아리려 애썼습니다. 먼저 연락을 건네기도 하고 안부를 묻기도 했어요.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서로의 안녕을 빌어줄 수 있는 사이로 남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전에 순수했던 우리 마음은 이미 어딘가로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현지가 우리를 피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어쩌다 전해지는 소식마저도 어느 순간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어요. 마치 한때 같은 하늘 아래 나란히 떠있던 구름들이 바람에 밀려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가듯이 말이죠. 중학교 시절부터 운명처럼 얽혀있다고 굳게 믿었던 우리 세 사람. 같은 학교 교문을 나란히 통과했고 같은 교실에서 창밖을 함께 바라보며 같은 꿈을 속삭이던 그 시절에는 우리의 우정이 영원히 계속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우리를
각기 다른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간극 속에서 우리의 우정도 어느새 빛이 바래고 말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우리 셋이 함께 웃고 떠들던 그 시간들이 아련하게 떠오르곤 합니다. 쉬는 시간마다 머리를 맞대고 킥킥거리던 교실 뒷자리, 하굣길에 나눠 먹던 붕어빵의 달콤함, 시험이 끝난 뒤 영화관에서 어깨를 부딪히며 웃던 순간들, 그 모든 장면이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듯 선명하게 스쳐 지나가곤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때 그 시절만큼은 현지도 진심이었을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며칠 전 수빈이의 생일을 맞아 오랜만에 둘이서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붉은 와인이 담긴 잔 2개가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초겨울 밤바람이 가로수 잎을 흔들어대고 있었어요. 우리는 별다른 말 없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잔잔히 퍼져나갔어요. 순간 그리움과 씁쓸함이 공존했다고 해야 할까요? 미움이라 하기에는 너무 희미하고 그리움이라 하기에는 너무 아린 감정, 손을 뻗으면 닿을 듯 가까우면서도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스쳐 지나가 그 시절을 추억하며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